이게 어머니 반지예요.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흔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엄마 말고 다른 여자와 살았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수가 물었어요. 어촌 마을에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03년 가을, 부산 동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된 5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은 조선업 호황기를 함께 보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그 중에서도 203동 402호에는 김상호와 이정옥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상호는 올해 71살 현대중공업에서 35년간 용접 기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거칠었죠. 평생 쇠를 다루며 살아온 탓에 성격도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고집이 세며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어요. 이정옥은 상호보다 4살 아래인 67살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는 아들 하나 키우기 힘들다며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배추며 무며 실어다 날이 저물 때까지 팔았습니다.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인지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억척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1962년에 결혼했습니다. 상호가 21살, 정옥이 26살 때였어요. 당시만 해도 여자가 나이가 더 많은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상호의 어머니가 저 여자는 살림 미천이 있어 보인다며 적극 권해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그럭저럭 평화로웠어요. 상호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주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정옥은 장사 정리하고 와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현수가 태어나고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요. 현수 분유값이랑 기저귀값까지 하면 내 월급이 얼마인지 알잖아. 부족하면 당신이 더 벌어야지.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상호는 자신이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정옥은 집안일과 육아까지 도맡으면서도 생활비까지 벌어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수가 자라면서 교육비 문제로 부부는 더 자주 다퉜습니다. 정옥은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 출세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원비며 과외비며 아끼지 않고 투자했죠. 상호는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를 뭘 그렇게 떠받들어? 남자는 어릴 때부터 고생해야 사람이 돼. 당신은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공부 못하면 평생 우리처럼 살아야 해요. 이런 갈등 속에서도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말을 안 하기도 했고, 때로는 밤새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정옥은 상호의 아침상을 차렸고, 상호는 묵묵히 회사로 나갔습니다. 상호가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고, 상호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를 어슬렁거렸어요. 가끔 동네 목욕탕에서 옛 동료들을 만나 소주 한잔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하고도 불편한 일상이 4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도 없었고, 고마워한다고 표현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저 습관처럼 의무처럼 함께 살아왔을 뿐입니다. 상호는 젊은 시절부터 술을 좋아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소주 한 병은 비웠어요. 은퇴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정옥은 그런 남편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처먹고 있으면 뭐해요? 나는 이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하는데,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말다툼이 거의 매일 벌어졌어요. 정옥은 남편이 집에 있으니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고 불평했고, 상호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들 현수 문제로는 더 자주 다퉜어요. 현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가끔 돈을 붙여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정옥은 아들이 안쓰러워서 용돈을 보내주려 했지만 상호는 반대했어요. 마흔이 된 놈이 아직도 부모 돈을 받아먹으려고 하나? 그렇게 키워놨으니까 그래. 우리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결국 정옥은 몰래 현수에게 돈을 붙여주곤 했어요. 상호가 알면 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숨겨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부부 사이는 더욱 냉랭해졌죠. 그해 가을, 상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용접 작업 때문에 폐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 했지만 상호는 별거 아니다며 무시했습니다. 정옥은 걱정되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상호는 듣지 않았어요. 내 몸은 내가 알아. 의사들이 뭘 안다고. 이런 고집 때문에 부부는 또 다퉜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건강이 걱정됐지만 상호는 아내가 자신을 병자 취급한다고 생각했어요. 2003년 10월 15일 밤 평소보다 격렬한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웃들이 기억하는 건 평소보다 훨씬 심한 다툼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뭘 했는데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소리가 너무 커서 위아래층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깼을 정도였어요. 그 후에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웃들은 또 싸우다가 지쳐서 잠들었나 보다 생각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까지도 그런 일상이 계속됐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8시경 이웃집 아주머니가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옥이 새벽 3시면 시장에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6시면 돌아와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는데 그날은 너무 조용했어요. 정옥이네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405호에 사는 김순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옥은 4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장사를 나갔거든요. 아파서 못 나간 날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어요. 오후가 되어도 집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참다 못한 이웃들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어요. 관리소장이 여분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봤는데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소주병이 깨져 있었고 유리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도 떨어져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파 쿠션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옷가지들이 마구 흩어져 있었죠. 이게 뭐야, 도둑이라도 든 건가? 관리소장이 깜짝 놀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후 동네 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출동했어요. 이만석 형사와 김철호 형사였습니다. 이만석 형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어요. 20년 넘게 형사 일을 해온 그는 현장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야.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냉장고는 그대로 있고 텔레비전이나 귀중품도 그대로 있었어요. 도둑이 든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개인 소지품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침실을 살펴본 김철호 형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님, 여기 좀 보세요. 침대 옆 화장대 서랍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정욱의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호의 옷 몇 벌과 정욱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은데. 하지만 거실의 난장판 상태와는 맞지 않았어요. 만약 계획적으로 집을 나섰다면 왜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요? 이웃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403호에 사는 박영수 씨가 가장 자세한 증언을 했어요. 어젯밤에 정말 심하게 다퉜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도 몇 번 났고요. 몇 시경이었습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됐어요. 중간중간 조용해지다가도 또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모두 평소보다 심한 부부싸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상인들에게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정욱이 장사하던 시장 상인들도 모두 의아해했어요. 정욱이가 장사 안 나온 게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몸이 아파도 나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수사는 며칠 동안 계속됐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부부의 통장을 조회해봐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욱이 몰래 아들에게 돈을 붙여온 흔적이 발견됐죠. 서울에 살고 있던 아들 현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라며 급히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부모님이 사라지셨다고요? 그게 무슨...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40살의 현수는 키가 크고 말랐는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성격도 어머니처럼 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한 달 전쯤에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용돈 좀 보내신다고. 현수는 부모님의 평소 모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래 자주 다투셨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일이라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버지는 고집이 세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어머니도 성격이 급하시지만 정이 많으신 분이고요. 둘이 함께 집을 나갈 이유가 없어요.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의 행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두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어요. 이웃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홧김에 나간 게 아닐까? 아니면 빚이라도 있어서 야반도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가장 많이 나도는 소문은 달랐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그 집 싸움이 워낙 심했잖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웃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특히 현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부모가 실종됐는데 아들이 너무 덤덤한 것 같지 않아? 평소에 부모님께 관심이 없었나 봐. 현수는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경찰서에 가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현수는 부산의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연락 주세요. 현수가 떠난 후 아파트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402호는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만 가끔 궁금해하며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경찰 수사도 한 달 후에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강력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거든요.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의 소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확신했고, 누군가는 그냥 집을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오직 김상우와 이정옥만이 알고 있었죠. 그렇게 부산의 가을은 깊어갔고, 두 사람이 사라진 아파트는 조용히 겨울을 맞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3년 9월 경남 고성군의 작은 어촌 마을에 태풍 흰남노가 강타했어요. 이 마을은 인구가 겨우 200명 남짓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고기잡이와 김 양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곳이었죠. 태풍이 지나간 후 마을 뒷산 자락에 있던 오래된 폐가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집은 20여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누구 집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문수 어르신이 안전 점검을 위해 무너진 집터를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올해 75살인 박 이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었어요. 이 집도 결국 완전히 무너져 버렸네. 박 이장이 무너진 잔해를 치우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마루 밑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가 나온 거예요. 비닐포에 꽁꽁 쌓여 있어서 20년 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고 녹슨 반지 한 쌍과 부산 아파트 열쇠 뭉치,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은 시간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아직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게 뭐지? 박 이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중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 사람들. 박 이장은 급히 마을회관으로 가서 다른 어르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순덕 할머니와 해녀 일을 하던 최말숙 할머니, 그리고 어선을 운영하는 이봉수 어르신이 모였어요. 어르신들, 이 사진 좀 보세요. 혹시 기억나는 분 없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이 사람들. 20년 전에 우리 마을에 잠깐 왔던 사람들 아닌가?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기억을 되살렸어요. 맞아, 맞아. 부산에서 왔다고 했던 그 사람들. 중년 부부였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 이봉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 한 달 정도 있었지. 민박집에서 지내면서. 어르신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3년 늦가을, 정확히는 11월 초쯤에 부산에서 온 중년 부부가 마을에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최말숙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날씨가 쌀쌀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며칠 있을 곳을 찾더라고요. 황순이네 민박에서 지냈는데, 황순이는 마을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던 아주머니였는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남자분이 얼굴이 참 험상궂었어요. 말수도 적고 항상 술 냄새가 났지. 여자분은 성격이 급해 보이면서도 뭔가 걱정이 많은 것 같았고요. 처음에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내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이봉수 어르신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두 사람이 자주 다퉜거든. 밤에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데 이상한 건 낮에는 남자가 혼자 돌아다니고 여자는 거의 민박집에만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기억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그 부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깊이 캐묻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지. 최말숙 할머니가 무릎을 쳤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여자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사라졌다고? 네. 민박집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밤중에 나갔는지 아침에 방이 비어 있었대요. 짐도 그대로 두고. 박 이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아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뭔가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김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더 있다가 남자도 떠났어요. 그런데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다른 여자랑 같이. 다른 여자요? 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어디서 데려온 건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남자보다 한참 어려 보였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온 것 같았다고 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지. 처음에는 아내랑 왔다가 나중에는 다른 여자랑 떠나고 우리도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조용히 떠나서 박 이장이 보따리 안에 다른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부산 아파트 열쇠에는 203동 402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반지들은 결혼 반지로 보였는데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 부부 이름인가 봐요. 김상호, 이정옥. 최말숙 할머니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때 남자가 상호라고 했었어. 여자는 정옥이었나? 맞네요. 그럼 이 보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이 숨겨둔 거군요. 박 이장은 이 발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고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였거든요.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마을 사람들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박 이장은 결국 고성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혹시나 실종자와 관련된 사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마을에 와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20년 전의 실종 사건과 연결해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떠오른 기억들이 새로웠거든요. 그때 그 여자분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남자는 왜 다른 여자와 떠났을까? 혹시 그 여자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의문은 더욱 깊어졌고 마을에는 20년 전의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오래된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고성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20년 만에 부모님과 관련된 단서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어요. 20년 전 실종된 김상호, 이정옥 부부와 관련된 유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분이 직접 와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현수는 이미 6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부모님의 실종 사건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려 했던 상처였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급히 경남 고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여준 유품들을 보는 순간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어머니 반지예요.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끼고 다니던 그 반지였거든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사준 것으로 평생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반지였어요. 그럼 정말 부모님이 이 마을에 와 있었다는 거군요. 경찰과 함께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수를 본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그분들 아드님이시군요. 박 이장이 현수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른들 얼굴이 아드님과 비슷해요. 특히 어머님을. 현수는 어르신들에게 20년 전 부모님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기억을 되살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참 복잡했어요. 화가 나 있으면서도 슬퍼 보이고 뭔가 큰 실망을 하신 것 같았어. 실망이요? 네. 그리고 아버님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최말숙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부부 사이가 아주 나빠 보였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밥도 따로 드시고. 현수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왜 갑자기 이런 외진 마을까지 와서 숨어 지내셨을까요? 혹시 아버지가 왜 이 마을에 왔는지 말씀하신 적 있나요? 이봉수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다만 잠깐 피해서 지내야 한다고만 하셨지. 피해서요? 네.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당분간 조용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현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집을 나와서 이런 외진 곳까지 왔을까요? 김순덕 할머니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요?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밤중에 나가셨는지 아침에 방이 비어 있었어요. 짐도 그대로 두고.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최말숙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돌아갔다고 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고 아버지가 안도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 이장이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님이 다른 여자와 함께 마을을 떠나셨어요. 다른 여자요?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봉수 어르신이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버님과 아주 친밀해 보였어요. 현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이 마을에 왔다가 어머니는 사라지고 아버지는 다른 젊은 여자와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아버님이 그 여자를 영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현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이라는 이름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버님과 그 영이라는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어르신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짐을 챙겨서 떠나셨어요. 인사도 제대로 없이. 현수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이 마을에 왔는데 어머니는 갑자기 사라지고 아버지는 젊은 여자와 떠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반지는 폐가 밑에 숨겨져 있었다. 혹시 어머니가 사라진 날 밤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김순덕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어떤 소리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최말숙 할머니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맞아. 그날 밤에 민박집 뒤쪽에서
큰 소리가 났었어요. 큰 소리요? 네.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 민박집이 어디에 있었죠? 바로 저기 언덕 아래쪽이에요. 지금은 빈집이 되었지만 현수는 그 집터를 보러 갔습니다. 20년이 지나 폐허가 된 민박집 터에는 잡초만 무성했어요. 하지만 뒤쪽으로 가보니 절벽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때 소리가 났던 곳인가요? 박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깎아지른 절벽이라. 현수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위 투성이의 험한 해안가가 펼쳐져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 여기서 떨어진다면 그때 현수의 머릿속에 끔찍한 상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그날 밤 이 절벽에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현수는 마을 여관에서 밤을 보내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년 전에 진실을 찾기 위한 현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고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떠났다는 이야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수는 다시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혹시 그 폐가에서 다른 물건은 더 안 나왔나요? 박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어제 못 보여드린 게 있어요. 경찰서에서 가져간 건 아니고. 박 이장은 현수를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농기구와 어구들이 어수선하게 놓인 헛간 한쪽 구석에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도 그 폐가에서 나온 거예요. 지붕이 무너지면서 압축돼서 찌그러져 있었는데 펴보니까 가방이더라고요. 현수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20년 된 낡은 가방이었지만 가죽이 좋아서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지퍼를 열어보니 안에서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이정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수첩.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어요. 대부분은 장사와 관련된 메모들이었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는 달랐습니다. 10월 20일 마이너스 상우가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10월 22일 마이너스 확인했다. 0이라는 여자다. 나보다 한참 어리다. 10월 25일 마이너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끝장을 내야겠다. 현수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짜는 부모님이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이었는데 가슴팍 부분에 검은색으로 변한 얼룩이 있었어요. 이게 피인가? 현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20년이 지나 색이 변했지만 분명 핏자국 같았어요. 게다가 옷에는 찢어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사진 몇 장이었어요. 젊은 여자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여자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 오빠와 영희 마산에서 마이너스 2003.9 15. 현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사라진 것이 10월 15일인데 아버지는 그보다 한 달 전부터 영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장님, 이 가방은 언제 발견되신 거예요? 태풍 지나고 며칠 후에 잔에 치우다가 발견했어요. 집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지붕이 무너지면서 나온 것 같아요. 현수는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들이 모두 그 폐가에서 나온 겁니까? 이철민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젊은 형사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네. 특히 이 수첩을 보세요. 제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사는 수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복의 핏자국. 이것도 감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피가 맞나요? 20년이 지났지만 과학수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수는 형사와 함께 다시 어촌 마을로 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더 자세한 증언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김순덕 할머니를 다시 만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때 아버지와 함께 온 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나요? 글쎄요. 그 여자가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어머님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나타났어요. 다음 날부터요? 네. 그전에는 아예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님과 함께 다니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영이라는 여자가 어머니가 사라진 후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최말숙 할머니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 아버님이 소개하기를 조카라고 했어요. 하지만요? 조카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차이 났고요. 이봉수 어르신이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여자가 온 날 아버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급하게 무슨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일 말입니까? 민박집 뒤쪽에서 뭔가 묻는 것 같더라고요. 형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묻는다고요? 네. 밤늦게 삽을 가지고 뒤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다음 날에는 그 자리에 돌들이 쌓여 있었고요. 현수와 형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매장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풀이 많이 자랐지만 한번 가보시죠. 어르신들의 안내로 민박집 터 뒤쪽으로 갔습니다. 절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평평한 공터가 있었어요. 잡초가 무성했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곳과는 흙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여기인 것 같네요. 형사가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과거 매장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발굴 조사를 해야겠어요. 현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어머니가... 그날 저녁 현수는 다시 여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수첩에 적힌 어머니의 마지막 글이 계속 떠올랐어요. 끝장을 내야겠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썼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버지의 작업복에 묻은 핏자국, 갑자기 나타난 영이라는 여자, 그리고 매장 흔적. 모든 것이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했어요. 20년 만에 드러나고 있는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수의 마음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발굴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현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진실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발굴 조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수는 조사 현장 근처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과수 직원들이 정밀하게 흙을 파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나왔습니다. 국과수 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땅속 1미터 깊이에서 하얀 뼈다귀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들이 차곡차곡 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뼈의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국과수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통 매장된 시신은 모든 뼈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건 일부 뼈만 있어요. 마치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철민 형사가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사망한 후 일부만 이곳에 묻은 건 아닐까요? 국과수 직원이 뼈들을 조심스럽게 수습하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성별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고요. 현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와 일치했거든요.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뭔가요?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윤할머니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고 하시네요. 20년 전 그 일에 대해서 현수와 형사는 급히 윤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올해 85살인 윤할머니는 치매 기운이 있어서 평소에는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그때 그 일 말이지. 내가 다 봤어. 윤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그날 밤에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는데 민박집 쪽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 어떤 소리였어요? 여자가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이제 끝이다. 더는 못 참겠다. 이런 소리를. 현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글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 너무 조용해져서 이상했지. 윤할머니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남자가 혼자 나오더라고. 삽을 들고 뒤쪽으로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왔어. 남자가 혼자요? 그래. 여자는 안 보였어. 그 후로 며칠 동안 남자 혼자만 있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젊은 여자를 데려왔지. 형사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언제 나타났나요? 여자가 사라진 지 사흘 후쯤이었나? 갑자기 나타나서 남자랑 같이 지내더라고. 윤할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아버지가 혼자 있다가 나중에 영희를 데려왔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그 영희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그 여자가 말이지. 마산 쪽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술집에서 일한다고. 현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술집 여자를 데려와서 함께 지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철민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과수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가 전화를 끊고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발견된 뼈는 이정옥 씨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그곳에 묻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뼈의 일부만 발견됐고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외상의 흔적도 뚜렷하지 않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직접적인 타살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죠. 현수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어요. 이제 아버지를 찾아야겠네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호 씨의 행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며칠 후 수사팀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영이라는 여자의 실명이 박영희였고 마산에서 술집을 운영하다가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박영희가 사망하기 전까지 김상호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박영희가 사망한 후 김상호의 행적이 또 끊어졌거든요. 수사는 계속됐지만 아버지의 행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여러 번 이름과 거주지를 바꾼 것 같았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윤할머니가 더 많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어. 어떤 혼잣말이요? 이제 어쩌지 계속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완전히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 다른 말은 안 했나요? 정옥이가 날 죽이려 했어라는 말도 했어.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현수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끝장을 내야겠다. 이 말이 단순히 이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극단적인 의미였을까요? 윤할머니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 또 뭔가 있었나요? 절벽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 아주 큰 소리였지. 현수와 형사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소리라니. 혹시 그 소리가 몇 시쯤이었나요? 밤 12시쯤이었던 것 같아.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끝나고 조금 후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다퉜고 절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으며 어머니의 유의 일부만 땅에 묻혔다는 사실들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비극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풀 열쇠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현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찾아내서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2달간의 수사 끝에 드디어 아버지의 행적이 발견됐습니다.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 김상길이라는 가명으로 입원해 있다는 정보였어요. 폐암 말기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이철민 형사와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어머니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김상길 씨 병실이 어디인가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3층 307호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현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늙어 있었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은 병색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아버지, 현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상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흐린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수야? 정말 현수냐? 상우의 목소리는 20년 전보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네, 아버지. 저예요. 현수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는 정말 많이 늙어 있었어요. 손등에는 정맥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넌 어떻게 날 찾았냐? 상우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지난 2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촌 마을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유품들, 폐가에서 나온 반지와 수첩, 그리고 땅속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유해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욱이가 발견됐다고? 네. 아버지, 20년 전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상호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현수야, 아버지가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내 외도 사실을 알았어. 영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챘지.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밤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을에 갔어. 영희 때문에 부산에 있기가 어려워져서. 상호의 증언에 따르면 정옥이 영희의 존재를 알아채자 부부는 큰 싸움을 벌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호는 당분간 피해 있자며 정옥을 데리고 외진 어촌 마을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도 어머니가 계속 추궁하셨나요? 매일 밤 싸웠어. 정옥이는 이혼하자고 했고 난 싫다고 했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상호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이 싸웠어. 그런데 정옥이가 갑자기 부엌칼을 들고 나타난 거야. 현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부엌칼을요? 정옥이가 차라리 우리 둘 다 죽자고 하면서 나한테 덤벼들었어.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깜짝 놀라서 피하려고 했는데 정옥이가 발을 헛디뎠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민박집 뒤쪽 절벽으로 떨어진 거야. 칼을 들고 있다가 발을 헛디뎌서.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실수로 떨어진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나도 급히 아래로 내려가 봤지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 상호는 그날 밤 벌어진 일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옥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즉사했고 상호는 공포에 질려 어떻게 할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신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닷물에 떠내려갈까봐. 일부를 민박집 뒤편에 묻었어. 일부를요? 상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대부분은 바다에 수장시켰어. 발견될까봐 무서워서. 현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일부는 묻어두신 거군요. 정옥이 혼자 바다에만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이철민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후에 박영애 씨와 함께 지내신 건가요? 영희는 내가 불러온 거야. 너무 무서워서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 상호는 그 후 영희와 함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늘 정옥의 환상에 시달렸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영희도 나중에는 내가 싫어졌어. 맨날 술만 마시고 정옥이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박영희 씨가 떠난 건가요? 아니다. 영희는 병으로 죽었어. 간암이었지. 상호는 영희가 죽은 후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막리를 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어요? 20년 동안. 현수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연락을 해? 내가 너희 어머니를 죽였는데. 실수였다면서요. 실수라고 해도 내가 외도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야. 상호는 20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옥의 환상이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혔고 술을 마셔야만 잠들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병도 정옥이가 준 벌이라고 생각해.
상호는 자신의 폐암이 아내가 내린 천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정옥이가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해. 이제 곧 갈 때가 된 것 같아. 현수는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20년간 고통받으며 살아온 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아버지, 정말 실수였던 거예요? 정말이야. 내가 정옥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잘못이 맞아. 상호는 마지막으로 현수에게 부탁했습니다. 현수야, 정옥이를 제대로 모셔줘. 아버지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날 밤 상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다고 했어요. 마침내 묻어둔 비밀을 털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상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옥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두었다고 간병인이 전해줬어요. 현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20년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의문과 아픔이 생겼어요. 장례를 마친 현수는 다시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의 진실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상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어르신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야. 박 이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유해가 발견된 자리에 작은 제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를 위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비록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거든요. 제단을 준비하면서 현수는 윤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기억하지 못한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할머니, 혹시 그날 밤에 다른 일은 없었나요? 윤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지. 뭔가요? 그 남자가 절벽에서 올라온 후에 한참 동안 울고 있었어. 현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슬프게 울더라고. 미안해, 미안해 계속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 말을 들으니 아버지의 고백이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로 실수였고 아버지도 그 일로 괴로워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남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고 그랬지. 윤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아버지가 그날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단 준비가 끝나자 현수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제사였어요. 제사상을 차리면서 현수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니 새로운 마음으로 읽혔어요. 끝장을 내야겠다. 이 말이 단순히 이혼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의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제사를 마치고 현수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을 그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도 비록 잘못은 했지만 20년간 괴로워하셨어요. 바닷바람이 현수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박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현수 씨, 이거 보세요. 박 이장이 들고 온 것은 또 다른 낡은 종이였어요. 태풍으로 무너진 폐가 잔해에서 또 발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종이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수첩에서 찢어진 페이지 같았습니다. 상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현수만은 잘 키워줘. 현수는 그 글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글이었어요. 어머니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하셨구나. 현수는 부모님의 복잡했던 관계를 이해하게 됐어요. 서로 미워하면서도 사랑했고 헤어지고 싶으면서도 떨어질 수 없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현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부모님의 진실을 밝혀주셔서. 뭐요? 당연한 일이지. 김순덕 할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부모님도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에 현수는 재단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평안히 쉬세요. 저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겠어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수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의 실종으로 시작된 긴 터널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터널의 끝이 보였습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픈 기억들이 있었고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문은 풀렸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표현할 줄 몰랐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죠. 현수는 자신은 부모님과 다른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현수는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님이 참석하지 못한 결혼식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함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그 어촌 마을을 다시 찾았어요. 아내에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재단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 현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에게 항상 솔직하자고요. 부부는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가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픈 부분들은 빼고 좋은 기억들만 들려주기로 했죠. 바닷바람에 날리는 현수의 머리카락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수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이제는 평안한 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사랑과 증오,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완전히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닷가 재단에는 오늘도 꽃이 피어 있고 파도 소리가 부모님의 영혼을 달래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